수정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낮 1시쯤이었을 것이다. 손주 하늘이는 점심 먹고 낮잠에서 막 깬 참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만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이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그 모든 일상이 익숙하다고 느껴졌던 순간 하늘이의 목소리가 모든 공기를 갈라놓았다. 할머니, 혹시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요즘 애들이 유치원에서 별 말을 다 배워온다고 했으니 장난인가 싶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뚜렷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그 말을 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돈 가져갔다고. 이번엔 명확했다. 그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순간 멈췄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도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도 막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도 그 순간은 들리지 않았다. 수정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4살짜리 아이가 뭔가를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둑이라는 단어는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구체적인 상황 설명까지 덧붙였다는 건 단순한 착오나 장난일 가능성을 완전히 지웠다. 누구도 눈앞에서 말하진 않았다. 아무도 대놓고 그녀를 의심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딸 지원이나 사위 형석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달랐다.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말의 출처였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방 안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다. 하늘이가 화장실에 가다 우연히 엿들은 말, 그 방, 그 문, 그 닫힌 문 너머에서 나온 대화. 결국 그녀를 둘러싼 평온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수정의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서울에 올라오던 날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짐을 낑낑 들고 도착했던 기억. 손주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부르던 소리. 그리고 그 애틋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마음.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한마디로 무너졌다. 할머니가 우리 돈 가져갔다고. 그 말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녀를 도둑으로 여긴 사람들의 확신이 아이에게 전달된 결과였다. 말은 전염된다. 태도도 전염된다. 아이가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는 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녀를 향한 신뢰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수정은 하늘이를 조용히 낮잠 재운 뒤 거실에 홀로 남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TV는 계속 돌아갔고 주방의 시계는 평소처럼 째깍거렸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사람 마음이 얼어붙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처음 알았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냥 낯설었다. 자식에게 그리고 손주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너무도 생경했다. 기억을 더듬었다. 과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던가? 혹시 돈을 건드린 적이 있었나? 혹은 누군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반찬을 만들고 마트에 다녀오는 일상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돈을 만질 일조차 없었다. 현금 지갑은 딸 부부가 갖고 있었고 카드 결제도 모두 그들이 했다. 그런데 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 왜? 도대체 왜?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단순히 고마움을 잊은 게 아니었다. 무관심을 넘어서 어떤 악의까지 내포된 의심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모든 가능성이 그녀를 짓눌렀다. 딸과 사위는 여느 날처럼 저녁에 들어왔다. 그들은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녁 밥상에 앉았고 고단한 하루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수정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녀는 그들의 말보다 표정을 보았고 손짓보다 시선을 읽었다. 누가 먼저 눈을 피하는지 누가 먼저 말끝을 흐리는지를 느꼈다. 그것은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그 작고 여린 목소리, 의심 없이 건넨 질문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그 말은 한 아이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그 말 속엔 성인의 판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성인은 그녀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자식이었다.
그 순간 수정은 처음으로 그 집에 온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집이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은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기대치 속에서 거래되는 공기 없는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고 동시에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쌓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울에 올라온 지 3달. 수정은 여전히 그 아파트의 손님 같았다. 처음 짐을 풀던 날을 떠올리면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잠시일 거라 믿었다. 딸 지원은 분명히 말했다. 어린이집 대기만 끝나면 바로 보낼 거라고. 일터에 적응하기까지 몇 달만 도와달라고. 그 말이 너무 절박해서 수정은 망설이지 못했다. 고생길이 권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늘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일상, 자신만의 시간을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 며칠은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따뜻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낮잠을 재우고 놀이터를 다녀오는 하루가 정신없이 흘렀다. 아이는 순수했고 그녀를 좋아했고 엄마 대신 할머니 품에서 안정을 찾았다. 하늘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매일의 피로를 잊게 해줬고 그 웃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삶의 의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딸이 어느 날 말했다. 허리가 아파서 청소기를 돌리기 어렵다고. 한 번만 돌려달라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도왔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마트에 갈 시간이 없다고 반찬 몇 가지만 준비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엔 빨래를 정리해달라는 말이 이어졌다. 처음엔 괜찮았다. 가족이니까 그저 도와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도움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부탁은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아침마다 바쁘게 나갔다. 메이크업도 제대로 못한 얼굴로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라는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다. 사위영석은 밤늦게야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밥 있어요? 하고 물은 뒤 대충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둘 다 더 이상 그녀와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감사하다는 말도 줄어들었고 하늘이의 웃음소리만이 그녀가 이 집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은 늘어났다. 형석의 셔츠를 다리는 일까지 그녀의 몫이 되었다. 반찬을 만들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무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이 일들이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일해주는 가사도우미가 되어버린 걸까? 그런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저녁 시간이었다. 하늘이를 재운 뒤에 고요함. TV 소리는 있지만 말소리는 없었다. 형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고 지원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을 섞지 않는 날도 있었다. 누군가와 살고 있지만 혼자인 듯한 느낌. 수정은 그 침묵이 서서히 자신을 갉아먹는 걸 느꼈다. 그래도 그녀는 참았다. 하늘이 때문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만 찾았다. 손을 꼭 잡고 산책을 나가자고 했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정은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 아이의 존재가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어쩌면 자신이 여기에 존재해야 할 이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지원과 형석의 말투가 바뀌었다. 공손함은 남아있었지만 정은 사라졌다. 말에는 여전히 존댓말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차가웠다. 어머니,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장 보고 오시면 김치도 하나 사다 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회식이라 하늘이 좀 더 오래 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점점 작아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태도는 이미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와는 다르다. 하루는 냉장고 문을 열다가 만든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았다. 며칠 전 만든 불고기, 계란말이, 멸치볶음 모두 손도 안 댄 채로 상에 있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지원은 말했다. 요즘 회식이 많아서 집밥을 거의 안 먹는다고, 하늘이도 입맛이 변했다고,
괜히 어머니 힘들게 했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힘들게 했다는 말보다도 괜히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박혔다. 정성을 괜히 들였다는 뜻일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 위에 그 질문이 떨어졌다. 낮잠에서 깬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태도의 변화, 식지 않은 반찬, 시선 회피, 침묵, 그리고 그 질문.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수정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믿음이라는 건 말 한마디로도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아직은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시작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말의 끝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늘 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 아이의 그 맑은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수정의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이는 더 이상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했고 아침마다 품에 안겨 웃었고 산책 나가자고 손을 잡았다. 하지만 수정의 눈에 비친 모든 건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척,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습관처럼 밥상을 차리고 옷을 개고 청소기를 돌렸지만 눈은 조용히 움직였다. 사위 형석이 통화할 때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 딸 지원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몸짓, 저녁 식사 후 방 안에서 속삭이는 낮은 목소리까지 이전에는 흘려보냈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모두 신호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형석이 거실 탁자 위에 두고 간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됐다. 보험약관 수익자 이름엔 형석과 지원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피보험자 칸에 들어 있었다.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왠지 등줄기를 타고 싸한 기운이 느껴졌다. 왜 그녀 이름으로 보험을 들까?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까? 설마 우연이기를 바랐지만 그날의 의심은 점점 굳어져 갔다. 딸의 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예전엔 웃음소리도 들리고 하늘이에 대한 얘기도 오갔지만 요즘은 주로 이름, 서류, 날짜, 확인 그런 단어들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생겼다. 이 집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단순히 피곤이나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 무언가 더 큰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수정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의심을 드러내면 경계심만 키우게 될 테니까. 대신 매일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고 남편 사망 이후 본인 명의로 남겨진 재산과 보험, 대출 유무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시간이 문제일 뿐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지원이 말없이 저녁을 남겼다.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수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입맛이 없는 건지 아니면 회식을 하고 온 건지. 지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은 안 먹는다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무언가 벽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만 신경 좀 쓰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자신이 이 집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희생하고 있는지, 하늘이를 보살피기 위해서였지만 그 아이의 웃음 뒤에 숨어있는 진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어딘가에서 들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근원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과 사위였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형석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된장국이 맛있다고. 그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밤마다 녹음해둔 방 안의 대화.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모든 걸 듣고 있었는지. 그날 밤 그 대화 속에서 나왔던 말. 이번엔 어머니 명의로 보험 넣자. 수익자는 우리 이름으로. 그거 들키면 끝장이야. 조용히 서명만 받으면 돼. 그 말들이 고스란히 핸드폰에서 흘러나왔다. 형석과 지원은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고 금세 말을 잃었다. 지원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말했다. 이게 뭔지 말해봐라. 그 말 한마디에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국물 식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수정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캐리어를 꺼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복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조용히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기에는 너무 많은 경계와 탐욕이 얽혀 있었다. 하늘이의 한마디로 시작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말 한마디 없이 아주 조용히. 그날 밤 이후로 수정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딸과 사위가 머뭇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을 때도 손주 하늘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어줄 때도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모든 게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어느 날 지원은 무심히 말했다. 어머니, 내일 하늘이 예방접종이에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정은 대답했다. 그래.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그 말에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대중교통을 타고 하늘이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 아이가 주사를 맞고 울음을 터뜨리는 동안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유모차를 끌고 돌아오는 길도 그녀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누구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지원은 안방문을 닫고 회의 준비를 했고 형석은 퇴근 후 혼잣말처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공허했다. 수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 그 안에 조용한 창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깨달았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이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 며칠 후 그녀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금융기관을 찾았다. 창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요청했다.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가입 내역, 대출 여부.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보험은 작년 말에 가입되었고 수익자는 따님과 사위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출 상담 이력이에요. 실제 실행되진 않았지만 담보로 잡힌 건 고객님 명의의 주택입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서류를 받았다. 눈앞에 펼쳐진 종이들. 거기엔 익숙한 이름과 익숙하지 않은 서명이 함께 있었다.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리 서명 요청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그녀는 오래도록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족 간 신뢰.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해, 더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저녁상을 차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반찬, 평소와 다름없는 국. 하늘이는 만화책을 넘기고 있었고 형석과 지원은 각자의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정은 조용히 밥을 퍼고 국을 끓이고 테이블에 수저를 놓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형석이 말했다. 오늘 된장국 진하네요. 수정은 대답했다. 오랜만에 진하게 끓여봤어. 그리고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등기부 떼야 하는데 그거 들키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보험이든 대출이든 서류만 조용히 처리하면 돼.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형석은 말을 잃었고 지원은 수저를 놓았다. 거실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녹음이 끝나자 수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뭔지 말해봐라.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게 오해예요. 저희가 그냥 잠깐 너무 힘들어서. 형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그 목소리조차 그녀에겐 가식처럼 들렸다. 수정은 그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대신 너희에게 남겨줄 건 이제 없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짐을 쌌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 봉투 하나. 조용하고 빠르게 정리했다. 형석이 물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늘이의 방에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이에게 거짓된 미소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땐 진심만으로 안아줄 수 있도록.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날 때까지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이젠 그녀의 인생을 그녀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막 넘은 시각, 수정은 고향집 대문 앞에 섰다. 낡은 대문에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 담쟁이 넝쿨이 얽혀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관리하지 못한 텃밭이 잡초로 덮여 있었다. 오래 손닿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을 때 문지방을 넘어선 발끝에서부터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돌아왔다는 감각은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이었고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익숙한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다. 국을 뜨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을 때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고 그 향이 코끝에 맴돌았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한 방울의 눈물도 허투루 흘리지 않으려 얼마나 버텼던가.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던 시간들이 그 국물 한 모금에 모두 터져나왔다. 며칠 후 휴대폰 화면에 정민우라는 이름이 떴다. 수정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벨소리는 조용히 울렸다가 꺼졌고 다시 떴다. 정민우. 그 다음엔 문자였다. 어머니, 지훈이가 계속 할머니 찾고 있어요. 연락 좀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다 이해해요. 연락 부탁드릴게요. 수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문자를 열고 지우는 동작이 망설이다가 끝내는 화면을 닫았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채로. 그날 이후 전화벨은 하루에 서너 번씩 울렸다. 문자도 길어졌고 점점 애원조가 되었다. 어머니, 그날 들으신 그 녹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해도 있고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닙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수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로 때우려는 사과엔 진심이 없다는 걸 그녀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진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들은 아직도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더 깊은 상처였다. 며느리 윤선의 문자도 이어졌다. 어머님 민우랑 제가 어머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지훈이만큼은 보게 해주세요. 하늘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뜬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아려왔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은 해질 무렵이었다. 그 시간이 되면 꼭 하늘이와 함께 마트를 다녀오던 기억, 놀이터에서 아이가 손을 뻗던 모습이 떠올랐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하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늘이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 그들의 틈으로 들어간다면 그녀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었다.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가면 자신은 다시 누군가의 손에 조용히 소비되고 소리 없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조차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다. 하늘이를 기억 속에 묻기로, 그리고 자신을 다시 살아보기로. 전화기를 꺼두고 하루를 자연 속에서 보내기로 했다. 근처 텃밭 하나를 빌려 상추와 깻잎, 고추를 심기 시작했다. 손끝에 흙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뿌리를 내리는 작물처럼 그녀도 이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수정은 원래 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남편 생전에 함께 텃밭을 가꾸고 김장을 담그며 웃던 날들이 자주 떠올랐다. 조용한 산자락 마을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점점 그녀를 회복시켜 주었다. 새벽같이 들리는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고요한 삶이 그녀를 다시 숨쉬게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라디오 방송에서 사연을 받는다는 공지를 들었다. 그녀는 오래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다. 편지의 제목은 내 손주의 한마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통해 자신이 겪은 상처를 알아주었으면 했다. 그녀는 그날의 대화를 그대로 적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찢었다고. 자신은 그 아이를 위해 살아왔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려 했다고.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구도 응답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울지 않았다. 후회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과 더 가까워졌고 혼자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조심스레 발랐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다. 혼란과 분노를 지나온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 자국들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증명해주는 흔적이었다. 출입문을 열고 집을 나선 그녀의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몇 년 전 남편 사망 당시 상속 문제로 도움을 받았던 정 변호사에게 미리 약속을 잡은 상태였다. 가방 안에는 등기부등본, 통장 복사본, 보험 계약서, 모든 재산의 증빙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마지막 정리일지도 모르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써내려가야 할 시간이었다. 정 변호사의 사무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널찍한 책상, 벽에 걸린 자격증,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잿빛 도심의 풍경까지. 수정은 안내받아 들어가자마자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변호사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차분한 말투, 떨림 없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변호사 앞에 펼쳐 보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예금 잔액 명세서, 보험 증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인감 증명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아드님과 며느리분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생각이신가요? 그 질문에 수정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어딘가에서 단단히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미련, 후회, 원망, 그리고 아주 조금 남아있던 연민까지도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내려앉았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비워졌고 그 빈 공간은 오히려 평온했다. 그럼 수익자를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혹시 생각해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후원하던 고아원이 있어요. 거기에 절반을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생전에 제가 쓰고 남은 금액은 지역복지재단에 넘기고 싶어요.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부동산은 해당 고아원의 명의로 양도되며 보험금 역시 고아원을 수익자로 지정한다. 은행 예금은 일부를 본인의 생계용으로 남겨두고 사망 시 잔액은 복지재단으로 이관된다. 모든 절차가 하나씩 명료해지자 수정은 긴 숨을 내쉬었다.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손에 쥐고 있다는 실감을 느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양보하고 내어주고 지워왔다. 엄마로, 아내로,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살았지만 정수정이라는 이름은 그 안에서 점점점 흐릿해져 갔다. 하지만 지금 이 서명은 그 이름을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딸이자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그녀 자신으로서 내리는 결정,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서류 봉투에 넣어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여사님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시거나 상황이 변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수정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아실 테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어깨에 맴돌던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옅어진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을 보니 조금은 지친 얼굴이 비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점심도 거른 채 일했던 그 시간들. 남편이 아플 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야로 돈을 모았던 나날들. 그녀는 그 모든 날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의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걸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작은 방 안 서랍 깊숙한 곳에 유언장을 넣었다. 서류 봉투 위에 함부로 열지 말 것이라는 쪽지를 붙이고 다시 서랍을 잠갔다. 그런 뒤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냈다. 찻잔을 들고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수정아, 잘했어. 이젠 정말 너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거야.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저녁 노을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느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수정은 동네 재래시장에서 상추 모종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봄이 막 지나간 초여름의 햇살은 따갑지 않고 부드러웠고 마당 한쪽에 예전 남편과 함께 갈아엎던 작은 텃밭은 생각보다 금방 다시 숨을 쉬었다. 삽질을 몇 번 하자 흙냄새가 올라왔고 손에 닿는 흙이 따뜻했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되새겼다. 이따금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동요나 사연 방송을 들으며 그녀는 여전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하늘이의 웃음, 그 손끝의 온기, 그리고 문득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 할머니, 우리 돈 훔쳐간 적 있어요? 가끔은 꿈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꾸민 장난 같은 일이었고 너무 잔인해서 현실 같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짜였고 그 말 이후 그녀의 삶은 분명히 나뉘었다. 그 전과 그 후. 그 말 이전의 수정과 그 말 이후의 수정은 결코 같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뜸해졌다. 민우와 윤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단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타이밍을 보겠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수정은 이제 그런 계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조차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사실조차 그녀에겐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머리도 깔끔히 말리고 연한 립스틱도 발랐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의 지친 얼굴과는 확연히 달랐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마을회관 쪽으로 걸어갔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이 첫 수업을 여는 날이었다. 그녀는 연필과 노트를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고 강사가 나누어준 종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수정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후회라고 말하면 너무 아플 바. 나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다행이라고. 그때 그 아이의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감사받지 못한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날이었지만 뭔가 새로워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거기엔 등기우편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내니는 없었고 겉봉에는 직접 수령 요망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수정은 불길한 마음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하늘이가 울고 있었다. 눈이 부은 채로 유치원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 지훈이가 어머님 사진을 보고 매일 울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 아이한테까지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얼굴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수정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하늘이는 어릴 적 민우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웃지 않는 표정조차도 그랬다. 그 아이를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녀를 부졌지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든 어른들이 진짜 원인이었다. 사진을 들고 잠시 뜸을 들이던 그녀는 편지를 구겨서 서랍 안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잔잔한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제대로 품을 수 없다는 걸. 며칠 뒤 그녀는 농협에 들러 소액 후원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명의로 남은 잔액 일부를 매달 복지기관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다. 직원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혹시 수령 확인용 연락처를 가족 중 누군가로 적어드릴까요? 수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연락처는 제 걸로만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꽃집에 들러 연보라색 국화를 한 다발 샀다. 집에 돌아와 거실 한켠에 꽂아두고 조용히 앉아 바라보았다. 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있었다. 계절을 지나고 시간을 견디고 결국 다시 피는 것. 누군가는 말할지 모른다. 너무 늦었다고.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진짜로 피는 건 모든 걸 견딘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의 삶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름 그대로의 정수정으로.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수정은 그날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바람은 잔잔했고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이제는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그녀는 방 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언장 서류를 꺼냈다.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얇은 검정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아래엔 소장 중인 모든 금융 서류와 통장 복사본, 부동산 관련 문서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밝은 베이지색 외투를 꺼내 입었다. 오래전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평소처럼 바쁘고 무심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쫓겨 어디론가 향했고 그녀는 그 틈을 뚫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정 변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정 여사님, 다시 뵙네요. 오늘로 마무리하러 왔어요. 변호사는 그녀가 내민 봉투를 받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확인했다. 이미 초안은 정리된 상태였고 수정은 오늘 최종 서명을 하러 온 것이었다. 다시 한번 조항을 꼼꼼히 읽은 후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끝에 찍힌 도장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새로 정의하는 문장이었다. 서류가 정리되고 정 변호사가 유언장 사본을 봉투에 넣어 건넸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여사님 뜻대로 진행될 겁니다. 수정은 봉투를 받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남겨줄 사람도 남기고 싶은 것도 없다는 게 슬프면서도 편해요.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위로의 말보다 침묵이 더 적절하다는 걸 그도 알았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잠시 길가 벤치에 앉았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아득하게 들렸고 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정수정, 잘했다. 참 오래도 버텼다. 잘 견뎌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서류 봉투를 작은 서랍 안에 넣고 잠갔다. 더 이상 손댈 일도 확인할 일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이제 남은 건 자신의 시간만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어 소박한 한 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식사 같았다. 누구의 기호도 고려하지 않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음식. 그렇게 한 끼를 마치고 나서 그녀는 마루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로 짧은 한 줄을 남겼다. 오늘 나는 나로서 내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고 깨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삶의 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주워 담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며칠 뒤 동네 이장이 마을회관 게시판에 수정의 글을 붙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붙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이름이자 가장 깊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 글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문장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어떤 이는 부모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자식을, 어떤 이는 자신을. 정수정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평생 남을 울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을, 한적한 외곽의 작은 집에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간 한 여인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낯설지 않은 이름, 흔한 가족 이야기 속에 숨겨진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저희에겐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감정이 무시되기도 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관계 속에조차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가 언젠가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